세계 AI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아신흥 강국이 구글의 최신 영상 AI 미유3를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발표가 거짓 시연이었다는 의혹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를 세상에 공개한 인물이 한국계 엔지니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해외 언론과 각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현이에요. 39세의 한국계 미국인 엔지니어죠. 실리콘밸리에서 12년간 영상 AI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구글의 뷰 3 프로젝트에도 일부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저에게 2025년 여름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죠. 아시아의 신흥 강국 천국의 스타트업 하이룽 AI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는 구글의 최신 영상 AI 미유3을 능가하는 차세대 생성 모델 하이룽 비전을 완성했다라는 선언이었죠.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CNN부터 BBC까지 모든 매체가 영상 AI의 판도가 바뀐다며 떠들썩했어요. 시연 영상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단 몇 초의 텍스트 설명만으로 완벽한 실사급 3D 장면과 인물, 표정, 배경음, 대사까지 모든 것이 구현됐어요.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1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이었습니다. 뭔가가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나 일정하고 균일한 품질이었죠. 마치 사람 손으로 미리 다듬어 놓은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과연 뷰3을 뛰어넘었을까?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료들과 이야기해봐도 모두 감탄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위화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대학 시절 은사님이셨던 교수님이었죠. 도현아, 내가 꼭 봐야 할 기술이 있다. 하이룽 비전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보지 않겠니? 교수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흥미진진해 보였습니다. 사실 김 교수님은 최근 몇 년간 여러 국제 학술 대회에 참석하시면서 아시아 AI 연구 동향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하이룽 AI 측에서 신뢰할 만한 외국인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을 때 교수님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믿고 제 이름을 추천해 주신 거였죠. 너의 뷰 프로젝트 경험이 이런 차세대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조건을 들어보니 파격적이었어요. 천국으로 초청, 최고 대우, 최신 GPU 팜 무제한 사용권까지 제공한다는 겁니다. 연봉도 현재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호기심이 앞섰어요. 과연 구글을 뛰어넘은 기술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렇게 좋은 조건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솔직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도연아, 요즘 AI 분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잖니?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서구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 교수님의 설명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게다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니 부담도 없지 않겠나? 좋습니다. 참여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을 때 김 교수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훌륭한 결정이야. 너는 꼭 필요한 인재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김 교수님과의 통화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일주일 만에 비자가 나왔고 항공편까지 예약됐습니다. 하이룽 AI 측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줬죠. 회사에는 한 달간의 휴가를 신청했어요. 연구 목적이라고 둘러댔지만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도현, 정말 괜찮은 거야? 천국이라니. 같은 팀의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술 스파이 같은 거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김 교수님을 믿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제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었거든요.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이시기도 하고요. 하이룽 AI에서 보내준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회사 속에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연구소 사진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엘리트 연구진들의 프로필, 그리고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까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당당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GPU 인프라였어요. 최신 H100 칩을 수천 개 단위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구글이나 오픈AI에 뒤지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걸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 같은 외국인 연구자가 필요한 걸까요?
자체 인력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말이죠. 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도연아, 내가 가서 직접 보는 게 좋겠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이야. 교수님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내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이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호기심은 불안감보다 컸어요. 게다가 한 달이라는 기간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하이룽 비전의 시연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퀄리티였어요. 특히 사람의 표정과 립싱크가 완벽했습니다. 미우 3도 훌륭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뭔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그 이상한 느낌은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샘플이 너무 완벽했어요. 실제 AI 모델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약간의 불완전함이나 변동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프로 영상 편집자가 수작업으로 만든 것 같은 일관성이었죠. 천국 수도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도현 박사님이시죠? 하이룽 AI에서 나왔습니다. 김대리라고 합니다. 김대리는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니까 오늘은 푹 쉬시기 바랍니다. VIP 대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픽업 차량이 왔습니다. 최첨단 전기 세단이었어요. 운전기사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차 안에는 생수와 간식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이룽 AI 연구소는 도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신도시에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 주변이 온통 첨단 건물들이었어요. 이곳이 바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소 건물을 처음 본 순간 압도됐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초현대적 건축물이었어요. 유리와 스틸로 이루어진 20층짜리 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죠. 입구에는 홀로그램으로 회사 로고가 떠 있었고 로비는 마치 미래 박물관 같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김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진짜 볼거리는 안에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오픈 스페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마다 복잡한 코드와 3D 모델링이 돌아가고 있었죠. 이쪽이 메인 개발실입니다. 도연 박사님도 여기서 일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연구원들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긴장해 보였다고 해야겠네요. 일반적인 연구소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마치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서버실은 볼 수 있을까요? GPU 팜이 궁금해서요. 김대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의 자랑이니까요.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서버실 문이 열리자 장관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복도 양쪽에 서버 렉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어요. LED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쿨링 시스템의 소음이 웅웅거렸죠.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정도면 GPT 모델도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반 이상의 렉에서 불빛이 꺼져 있었어요.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혹시 저 렉들은 왜 꺼져 있나요? 아, 저건 예비용입니다. 필요할 때만 가동하거든요. 전력 효율성을 위해서요. 김대리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오후에는 하이룽 비전의 데모를 직접 봤어요.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책임자인 리 박사가 직접 시연해 주었습니다. 어떤 텍스트든 입력해보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해변에서 뛰어노는 골든 리트리버, 석양 배경, 슬로우 모션이라고 입력했어요. 몇 분 후 결과가 나왔는데 놀라웠습니다. 완벽한 품질의 영상이었어요. 강아지의 털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었고 물방울이 튀는 것까지 실감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뷰 3보다 뛰어나네요. 하지만 시연을 보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결과물의 퀄리티가 너무 일정했습니다. AI 모델이라면 입력에 따라 품질 편차가 있어야 정상인데 모든 결과가 똑같이 완벽했어요. 게다가 생성 시간도 일정했습니다. 복잡한 장면이나 간단한 장면이나 항상 3분 정도가 걸렸죠. 혹시 소스 코드를 볼 수 있을까요? 아키텍처가 궁금해서요.
리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보여드리죠. 하지만 보안상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해요. 내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한 결과, 꺼져 있는 서버들, 그리고 연구원들의 긴장한 표정까지.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자기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12년간의 경험이 말해주는 직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규소했어요. 메인 개발실과는 떨어진 별도 공간이었죠. VIP 대우라면서 왜 이런 외딴 곳에? 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연 박사님만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라고 김 대리가 설명했지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창문도 없고 출입문도 카드키로만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제게 할당된 업무였어요. 기존 모델의 성능 검증이라고 했는데 막상 받은 자료는 이미 완성된 시연 영상들 뿐이었습니다. 실제 모델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실제 코드나 데이터셋을 볼 수는 없을까요? 담당자인 왕 연구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안 정책상 단계적으로 접근 권한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결과물 분석부터 시작해주세요. 점심시간에 다른 외국인 연구원과 만났습니다. 매튜라는 영국 출신 박사였어요. 그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매튜는 딥마인드에서 5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비디오, AI 전문가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튜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를 초청해놓고 정작 핵심 기술은 보여주지 않는다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시연 결과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저도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매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우리 둘 다 메인 개발실에서 격리되어 있었고 실제 모델 접근은 차단되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버실에서 본 가동률이 이상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시스템 로그를 살짝 봤는데 매튜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GPU 사용률이 20%도 안 되더군요. 이 정도 규모의 모델을 훈련한다면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나눴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우연히 맞은편 방에 사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현지인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리우 첸이라고 합니다. 하이룽 AI에서 일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혹시 불편한 것 없으세요? 뭐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리우 첸은 외국인 연구원 지원팀이라는 부서 소속이었어요. 리우 첸은 세심했어요. 현지 맛집을 추천해주고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천국 사람들은 조금 내향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면 따뜻한 사람들이죠. 처음 며칠은 고마웠습니다.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낯선 환경에서 이런 도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군요. 리우 첸은 항상 제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관심을 가져줬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부터 묘한 점을 발견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는 항상 밝게 인사했는데 CCTV가 없는 계단에서 만났을 때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그리고 제가 매튜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항상 어디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오늘 매튜 박사님과 점심 드셨죠?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마치 일상적인 안부 인사 같았지만 뭔가 탐색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완벽한 호스트였지만 사각지대에서는 경계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예상보다 늦게 들어오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때면 미묘하게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메인 개발실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팀 미팅에 참석해주세요라고 해서 기대를 했죠. 드디어 진짜 연구진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팅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현황 보고였고 기술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라며 넘어가는 식이었죠. 더 이상한 건 현지 연구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물어보면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을 회피했어요. 마치 무슨 규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는데 우연히 두 연구원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현지어였지만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말들이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매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점심에 만나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답장을 보내는 매튜였는데 말이죠.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리우첸이 복도에서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업무가 힘드신가요? 그의 질문에는 뭔가 탐색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닌 것 같았죠. 괜찮습니다. 적응하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이 커져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뭔가 숨겨진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저와 매튜 같은 외국인 연구원들이 뭔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만 강해져 매튜에게서 이틀째 연락이 없자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가니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동료 연구원에게 물어보니 개인 사정으로 며칠 쉬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혹시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러셨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매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현지 연구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연구기는 어떻게 됐어? 보안팀에서 처리했다고 하던데? 처리했다고?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뭔가 수상한 짓을 했다더군. USB에 뭘 복사하려다가 걸렸다나? 그러게. 외국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니까.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매튜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그리고 저도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죠. 오후에 업무를 하다가 컴퓨터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분석하던 시연 영상 파일의 속성을 보니 생성일이 발표일보다 한 달 전이었어요. 이거 이상한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한 달 이상 전에 만들어진 파일들이었어요. 즉, 실시간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영상들이었다는 뜻이죠. 이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아. 혹시 시스템 시간 오류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시연할 때마다 결과가 너무 완벽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미리 만들어진 영상을 보여준 거라면 말이 되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 사무실에 남아서 몰래 시스템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건 매튜와 함께 계획한 일이었어요. 그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저는 소스 코드와 파일 시스템을 조사하기로 했죠. 먼저 제가 접근 권한이 있는 폴더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파일 속성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연에 사용된 모든 영상 파일의 생성 날짜가 발표일보다 한 달 전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이상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시스템 시간 오류일 수도 있었거든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소스 코드 디렉토리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보안이 생각보다 허술했어요. 아마 외국인 연구원들이 이런 곳까지 접근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코드 중 일부의 서구 개발자들의 이름과 주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Created by John Mitchell. Based on OpenAI Architecture. Modified from NVIDIA Sample Code 같은 주석들이 즐비했어요. 더 놀라운 건 Git 커미티 스토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코드가 외부 레포지토리에서 복사해온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었죠. 내부 문서를 뒤지다가 더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연구원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파워포인트 파일이었어요. 그 안에는 대외 홍보용 인력으로 활용, 실제 기술 접근은 차단,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한 명성 이용 같은 무서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페이스 1 외국인 전문가 초청, 페이스 2 언론, 플레이 및 투자 유치, 페이스 3 계약 종료 및 정보 통제라는 단계별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USB를 가져와서 이 모든 증거들을 복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차단됐어요.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금지라는 메시지가 떴죠. 보안이 허술한 줄 알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이메일로 보내려 했지만 외부 메일 서비스도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촬영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씩 조심스럽게 찍어가면서 중요한 증거들을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새벽 1시가 넘어가니까 경비원 순찰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몇 개 파일만 더 찍고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재빨리 화면을 닫고 평소 업무 파일을 열어뒀어요. 문이 열리면서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늦은 시간인데. 네.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요. 곧 나갈게요. 경비원이 나가고 나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여전히 CCTV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방법도 생각해야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어요. 매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저도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우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몸 조심하세요. 그의 말에는 뭔가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 같았죠. 이제 확실했습니다. 리우첸은 저를 감시하는 역할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매튜가 어젯밤 기업 기밀 유출 시도로 보안팀에 적발됐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젯밤에 따로 조사하기로 했었는데 매튜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매튜 박사가 USB에 기밀 자료를 복사하려다가 보안팀에 적발됐습니다. 왕 연구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CCTV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속으로 아찔했어요. 만약 매튜가 우리의 계획을 털어놓는다면 저도 위험해질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매튜는 끝까지 저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외국인 연구원들은 보안 수칙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명백히 저를 겨냥한 경고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매튜의 숙소로 가봤어요. 하지만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모두 정리된 상태였죠. 청소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졌어요. 숙소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어젯밤에 짐을 빼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매튜가 자발적으로 나간 건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오후에 갑자기 김 대리가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되고 경계하는 느낌이었죠. 도연 박사님,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보안팀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다만 최근 보안 문제가 있어서 모든 외국인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점검이에요. 김 대리와 함께 별도의 회의실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어젯밤 복도에서 본 보안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둘이었는데 어딘지 이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도연 박사님, 매튜 박사와 친분이 있으셨죠? 그중 한 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같은 분야라서 가끔 이야기를 나눈 정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혹시 업무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은 없었나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주로 일반적인 AI 기술 동향이나 연구 방법론 정도였어요. 회사 기밀과는 관련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최근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계시더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에서 그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하려고 늦게까지 있었을 뿐입니다. 권한 없는 파일에는 접근한 적 없어요. 물론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주세요. 매튜 박사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곤란하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 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윗분들이 외국인 연구원들에 대해 매우 예민해져 있어요. 매튜 박사 사건 때문에 더 그렇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요. 하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요. 자칫 오해라도 받으면 글쎄요. 매튜 박사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서 분명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잘못하면 너도 매튜와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죠.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경비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유심히 쳐다봤죠.
감시가 강화된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앱이 하나 설치되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앱이었는데 삭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감시 앱인가? 노트북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와 다른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모든 활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화장실에서 어제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했어요. 밤늦게 리우 첸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런가요? 얼굴이 많이 굳어 있어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질문에는 확실히 탐색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거든요. 반대로, 글쎄요. 매튜 같은 경우는 안타깝죠.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똑똑히 처신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하루빨리 빠져나가서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안전하게 탈출하느냐는 것이었어요. 김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봤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에 문득 깨어났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경비가 강화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튜 사건 이후 감시가 훨씬 강화됐거든요. 숙소 주변은 물론이고 연구소 일대도 평소보다 경비원이 많아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감시망을 피해서 공항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리우 첸이 제 모든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고 휴대폰도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먼저 패턴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은 새벽 3시였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약 15분 정도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CCTV도 녹화만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여권, 현금, 신용카드, 그리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증거 사진들. 하지만 스마트폰도 문제였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앱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치 추적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진들을 새로 만든 클라우드 계정에 백업해뒀습니다. VPN을 사용해서 익명으로 만든 계정이었어요. 그리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자동으로 외부 언론사에 메일이 발송되도록 예약까지 해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심야에 낡은 휴대폰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매튜로부터였어요. 넌 다음 표적이다. 내일 밤이 마지막 기회일 거야. 박준우 변호사에게 연락해. 공항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매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구체적인 도움까지 준비해뒀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매튜에게서 온 메시지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함정일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어디에 있어? 정말 매튜 맞아? 답장을 보냈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다음날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특히 리우 첸은 평소보다 더 자주 제 근처에 나타났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시네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점심시간에 리우 첸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이 말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평소에는 야근을 권했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니요? 혹시 뭔가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 김 대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9시까지 출근해주세요. 무슨 미팅인가요? 프로젝트 장기 계획에 대한 논의입니다. 도연 박사님의 향후 역할도 정해야 하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확신이 섰어요. 내일까지 기다리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녁을 일찍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리우 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몸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일찍 자려고요. 그게 좋겠어요. 내일 중요한 날이라고 들었어요. 푹 쉬세요. 그의 말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일은 내가 어디 갈 수도 없어라는 의미 같았어요. 밤 10시경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보이도록 신경 썼어요. 여권과 현금을 옷 안쪽에 숨기고 휴대폰은 침대 밑에 숨겨뒀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11시가 되자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발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감시가 강화된 것 같았어요. 새벽 3시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그 긴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2시 50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미리 파악해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조심스러웠죠. 혹시 발소리라도 날까봐 운동화를 벗고 맨발로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해서 후문으로 나갔어요. 다행히 경비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어요. 외부 CCTV에 찍힐 수 있었거든요. 미리 확인해둔 대로 건물 뒤쪽 담장 근처에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그곳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공항까지 가는 길이 더 위험했죠.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면 CCTV에 찍힐 테니까 조금 더 멀리 가서 잡아야 했습니다. 30분 정도 걸어서 대로변에 나왔어요. 다행히 새벽에도 운행하는 택시가 있었습니다. 손을 들자 바로 세워줬어요. 공항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영어로 말했어요. 일은 비행기 타시나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택시 안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혹시 추적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이상한 차량은 없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아직 체크인 카운터가 열리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어요. 이제 자유까지 한 걸음 남았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체크인 카운터가 열리는 시간까지 말이죠.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추격자들이 나타날까봐 계속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새벽 공항은 조용했습니다. 청소부들과 몇몇 직원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안전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오전 6시 30분, 드디어 체크인 카운터가 열렸어요.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에 출발하는 직항편이 있었어요. 좌석 하나 남아있네요. 운이 좋으시군요. 카운터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티켓을 받고 출국 심사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박사님? 돌아보니 김대리였습니다.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함께 있었어요. 보안팀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김대리님? 여기서 뵙네요. 갑자기 떠나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마 숙소를 확인하고 추적한 것 같았어요. 아,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귀국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사에 연락을 먼저 해주셨어야죠.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김 대리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압적이었어요. 뒤에 있는 2 남성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일단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고 떠나시는 게 어떨까요? 명백한 강요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공항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그들의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티켓도 끊었고 티켓은 다시 예약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절차죠. 그때 옆에서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늦었네요. 빨리 출국 심사 받아야죠. 돌아보니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주차하느라 늦었어요. 빨리 가야 시간에 맞춰요. 순간 매튜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박준우 변호사, 이 사람이 바로 그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김 대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분과 이야기 중인데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 남성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연구소 일로 그러시는 건가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대리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그 남성은 이미 저를 끌고 출국 심사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보안팀 사람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출국 심사대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서 그 남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우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매튜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매튜가 보낸 분이세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박준우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매튜가 보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제 사진과 함께 이도현 박사,
오늘 오후 2시 항공편, 하이룽 AI 보안팀이 저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튜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일단 안전한 곳에 있어요. 사실 매튜는 탈출한 지 며칠 됐어요. 숙소에서 사라진 건 우리가 꾸민 일이었죠. 놀라웠습니다. 매튜가 탈출에 성공했다니요. 그럼 스파이 혐의라는 건? 하이룽 AI 측에서 꾸민 얘기예요. 다른 외국인 연구원들을 겁주려는 목적이었죠. 실제로는 매튜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출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대기실에서 박준우 변호사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저희는 몇 달 전부터 하이룽 AI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기술 탈취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그럼 이미 의심하고 계셨군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내부 증거가 필요했어요. 매튜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왔고 당신이 두 번째죠. 박준우 변호사가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이미 여러 국가의 AI 연구진들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이룽 AI의 로비력이 강해서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였죠. 매튜가 처음 연락 온 건 2주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구체적인 구출 계획을 세웠죠. 박준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부에 협력자가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죠.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자 정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어요. 혹시 탑승구에서도 제지당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정말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천룡국의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박준우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일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탈출은 끝났지만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하이룽 AI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살아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박준우 변호사가 공항에서 AI 윤리 전문가인 정민주 박사를 소개해줬어요. 도현 박사님이 가져온 자료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정민주 박사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며칠 동안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증거 분석 작업을 했어요. 제가 촬영한 사진들과 문서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이건 완전한 기술 표절이네요. 정민주 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소스 코드의 70% 이상이 기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연 영상들의 분석 결과였어요. 모든 영상이 사전 제작된 것들이에요. 실시간 생성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서 저장해둔 파일들을 보여준 거죠. 그럼 하이룽 비전이라는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는 기존 기술들을 짜깁기해서 만든 프로토타입 수준이에요. 발표에서 보여준 성능과는 거리가 멀죠. 박준우 변호사가 법적 검토 결과를 설명해뒀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투자 사기, 그리고 외국인 연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까지 여러 문제가 있네요. 일주일 후 국제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고한 적이 있는 매체였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가요? 기자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네. 내부 문서와 소스 코드까지 모든 게 있어요. 기사가 나가기 전에 다른 매체들도 연락을 했어요.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과 국제인권단체까지 말이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널리 알려야 했거든요. 첫 번째 기사가 나간 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이룽 AI 기술 조작 의혹, 외국인 연구자 기만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이룽 AI 측에서는 처음에 강력히 부인했어요.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반박 자료를 냈죠. 하지만 제가 공개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파장이 일었어요. 다른 외국인 연구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폭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온 연구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당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어요. 저도 실제 기술에는 접근할 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협력한다고 했지만 결국 홍보용이었던 거죠. 독일 출신 AI 연구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즉시 나타났어요.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 등 주요 대학들이 하이룽 AI와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업계 전체에서 일어났어요. AI 기술 검증을 위한 새로운 표준이 논의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진짜 기술과 가짜 기술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 달 후, 뜻깊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AI 연구원에서 AI 투명성 검증 시스템 개발을 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AI 기술이 작동하는지,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연구원장이 설명했어요. 도연 박사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6개월 후, 매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덕분에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매튜는 현재 유럽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AI 윤리와 투명성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AI 투명성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 연구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에게 기술은 반드시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이룽 AI 사건은 업계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제 AI 기술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독립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국제연구협력에서도 연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강화됐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 김 교수님과도 만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정말 충격받으셨더군요. 정말 미안하다. 도연아, 나도 완전히 속았어. 교수님이 자책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시연을 보고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믿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아셨겠어요? 저도 직접 가서야 알았는걸요. 하이룽 AI에서 처음 연락 왔을 때 정말 겸손하고 진정성 있어 보였어. 국제협력을 통해 AI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더군.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하이룽 AI는 여러 달에 걸쳐 신뢰를 쌓으며 접근했다고 했어요. 그럼 교수님도 완전히 이용당한 거네요. 그렇지. 내 명성을 이용해서 너 같은 우수한 연구자들을 끌어들인 거야.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을 통해 제가 깨달은 교훈이에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진실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세운 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실 위에 세운 기술은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그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인간을 위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